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소비자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프로슈머나 가치 추구자 혹은 영향의 행사자에서 보면 기업에게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윤리를 요구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 기업이 어떠한 잣대로 행위를 해야 되는지, 즉 기업 윤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론적인 걸로 볼 텐데, 왜 이런 윤리론이 등장을 하게 됐냐면, 기업은 사실상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소비자를 만족시켜서 전체적인 사회 발전을 이끌어온 공이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비난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소비자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욕구를 마케팅 활동을 통해 생성하고 부추겨서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비난, 끊임없이 소비 욕망을 양산함으로써 소비자를 끊임없이 불만족하게 한다는 비난 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언제나 기업 존재의 기반과 수익의 원천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이때 어떠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옳은지, 즉 내가 기업의 디시전 메이커, 의사결정자라면 어떠한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행위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과 관련된 개념이 바로 기업의 윤리, 비즈니스 에틱입니다. 기업 윤리란 기업의 의사결정, 태도 및 행동의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해주는 기준이나 이상적인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 윤리는 기업 조직이 정책, 제도, 행동에 적용하게 되는 도덕적인 표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어떠한 사업과 행위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의무론, 공리론, 권리론, 정의론, 그리고 상대주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론입니다. 의무론은 인간은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며 이것을 의무로 보는 겁니다. 이에는 옳은 행동, 그리고 좋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스란 학자는 정상적이고 성숙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해야 되는 명백한 의무로서, 가령 신의의 의무, 감사의 의무, 정의의 의무, 선행해야 하는 의무, 자기 향상의 의무,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누구나 인간이라면 지켜야 될 옳은 행동으로서 기업도 법인, 법적으로 인정된 인간으로서 신의, 감사, 정의, 선행, 자기 향상 및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게 의무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윤리입니다. 당연히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개선된 제품을 만드는 건 의무론적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올린 치킨 한 접시입니다. 이거는 5천 원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형제에게 공짜 치킨을 대접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치킨집 사장님의 훈훈한 근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 돈을 받지 않고 치킨을 대접한 서울의 한 치킨집 사장입니다. 당시 한 통의 손편지가 치킨집에 도착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치킨집이 아니라 치킨 본사,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도착한 거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서교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젊은 박씨. 그날따라 코로나 때문에 정말 장사가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게 앞 골목에 나와 밤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치킨, 치킨, 치킨 하는 외마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안에 들어선 어린 초등학생이 내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옆에는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형이 입을 악 다문 채 주먹을 깍쥐고 서 있었습니다. 형은 어렵사리 입을 열어 치킨을 5천 원치만 먹을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어 하는데 형은 사줄 돈이 턱없이 모자랐던 겁니다. 상황을 감지한 치킨집 주인은 형제를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메뉴판도 보여주지 않은 채 그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걸 해주고 싶다는 심정 하나로 푸짐한 치킨 세트와 콜라 2병을 함께 내주었습니다. 마침 코로나 사태로 홀안에는 손님이 없어서 형제는 누구도 눈치 보지도 않고 마음 편하게 치킨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형은 얼마 전까지 돈가스 집 알바를 뛰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도 그만둔 뒤 나이를 속여가며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없는 이 동생이 치킨 먹고 싶다며 떼를 쓰니 마음이 짠했지만 편찮으신 할머니 보기도 못해 일단 밖으로 동생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치킨집만 보면 들어가자고 조르는 동생이 너무 안 돼서 근처 치킨집에 들어가 염치 없게도 5천 원어치만 줄 수 없냐고 물었지만 당연히 문전박대를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홍대 근처 서교동까지 걸어가서 수제치킨 전문점이란 작은 간판이 걸린 치킨집 앞에서 다시 쭈뼛거리다가 이를 지켜보던 치킨집 주인과 눈이 마주치게 된 겁니다. 얼떨결에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채는 동생을 먹이려고 5천원치만 달라고 한 건데 주인은 2만원 상당의 푸짐한 치킨 세트를 내놓고 콜라까지 준 것이었죠. 내심 형은 치킨집이 장사가 워낙 안 되니 주문도 하지 않는 비싼 것을 내놓은 후 억지로 바가지라도 씌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치킨을 보자마자 환호하는 동생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치킨집 주인이 내놓은 것을 둘 모두가 허겁지겁 먹어치웠던 겁니다. 하지만 잠시 후 주머니 사정이 뻔한 형은 막상 계산하려니 앞이 캄캄해져 동생 손을 잡고 잽싸게 도망이라도 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작 치킨집 주인은 맛있게 먹었는지 물은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에 돈은 다음에 내라고 하고선 오히려 사탕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형이 수중에 있던 5천 원이라도 내겠다는 걸 한사코 받지 않더니 급기야 그 형제를 내쫓듯 가게 밖으로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배달업을 통해 모인 후원금과 사비를 보탠 총 600만 원을 결식아동 및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기부했다는 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시간부로 후원 목적의 주문은 모두 주문 거부하겠습니다. 대신 그 따뜻한 마음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문 거부의 이유로는 밀려오는 주문을 다 받고 하니 100% 품질 보장을 할 수 없어 영업을 잠시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여러분들의 관심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SNS를 울리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누리꾼들도 이 가게가 더 흥한다기를 바라며 선행의 선순환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장님을 응원한다는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손으로 쓴 댓글입니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 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두 번째 윤리적인 관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공리론입니다. 어떤 행동이 최대 다수의 사람에게 최대한의 선을 가져온다면 윤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공리론입니다. 즉 선이란 어떤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순효익과 관련된다는 것인데 어떤 결정이 비용보다 더 많은 효익을 가져온다고 하면 그건 윤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최대한 가급적 최대 다수에게 최대한의 선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기업의 마케팅 의사결정도 특정 집단이 아니라 최대 다수의 소비자 행복과 안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 윤리론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론의 관점을 적용할지 말지를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쉽게
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건 언뜻 보면 외적으로는 당연한 것 같지만 때로는 기업을 심각한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2010년, 12년에 우리나라에 되게 유행했던 EBS를 통해 샌델 교수의 그 정의도 나왔던 건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최대에게 이익이 가면 극소수의 희생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꼭 맞는가라는 어떤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다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쿠팡입니다. 최근 태어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는 바로 코로나와 쿠팡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한번 먹어봐. 어제 밤에 12시 전에 주문했는데 아침밥에 나올 수 있어. 괜찮지?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쿠팡이 굉장히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실제로 취약 연령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코로나와 쿠팡을 빼놓고 대화가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윤모 씨는 딸아이가 매일 쿠팡에 들어가 원하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놓을 정도로 쿠팡은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큰다고 합니다. 전날 주문한 먹거리가 새벽 문 앞에 도착해 있는, 즉 아침 식탁에 오르는 모습이 이제는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동네 마트 배달시키는 것도 아닌데요. 그죠? 내가 자기 전에 주문해서 아침에 바로 받아보는 거죠. 최근에는 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새벽 배송도 굉장히 확산이 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식재료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가전제품, 의류, 도서, 화장품 등 필요한 물건은 뭐든지 다음날 아침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11시 59분까지인가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에서 상품을 출고해 배달원이 하루 앞에 문 앞에 갖다 주는 쿠팡의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가 만들어낸 우리 생활의 단면입니다. 2014년 쿠팡이 국내 최초로 이길 배송, 다음날 배송이죠. 이길 배송을 시작한 뒤 이듬해 온라인 장보기 어플리케이션 마켓컬리, 2019년에는 SSG닷컴, 그죠? 쓱이죠. 새벽 배송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갑은 쿠팡이죠. 쿠팡은 국내 온라인 마켓을 찾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바꿔놨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놨습니다. 나아가 유통의 개념까지 바꿔놓은 것이죠. 외국에서도 클릭 한 번으로 다음날 상품이 문 앞에 배송되는 풍경을 굉장히 신기하다고 바라볼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는 좀 맞지 않게 최근에는 대형 마트가 이제 우리가 한 달에 2번 무조건 쉬잖아요. 소상공인 돕는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에서 더 나아가 백화점, 복합 쇼핑몰을 주 위에 의무적으로 휴업하자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으로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업체도 영업시간이나 판매 품목을 규제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데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이러한 법이 개정된다면 새벽 배송, 로켓 배송 서비스는 불법이 돼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식재료를 주문하고 아침이면 배송 상자를 들던 우리 수많은 한국 소비자들은 코로나 시국에 다시 마스크를 들고 마트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죠. 여기 이러한 것들을 컬리라던가 SSG닷컴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쿠팡은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쿠팡페이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OTT 서비스까지 인수해서 쿠팡 없이는 못 사는 3위라는 이 기업의 목표, 그죠? 김범석 대표의 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영상, 패션, 중고차, 명품 영역은 기본이고요. 이렇게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한국 소비자들에게 국민적인 온라인 쇼핑몰이 되었는데 우리 소비자들에게 굉장한 서비스인 거죠. 무료 배송, 100원짜리라도 무료 배송을 해주는
로켓 배송이라던가 로켓 와우죠. 이런 거라던가 이길 배송과 같은 이런 굉장한 서비스로 우리 국민 대다수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럼 공리론에 의하면 이게 윤리적이지만 반대로 이것에 대한 이면이 있다는 거죠. 끔찍했다. 공황장애가 걸릴 것 같았다. 로켓 배송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상품 품절이 되면 아침이고 주말이고 연락이 왔다. 일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었다. 이것은 쿠팡 로켓 배송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상품 기획자, 즉 MD였던 어떤 분이 쿠팡을 떠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약하고 있는 일동 유니콘 기업 쿠팡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 입사했고 첫인상도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연봉도 다른 회사에 비해 굉장히 높았고요. 업무 체계도 탄탄했습니다. 시스템이 잡혀있다는 거죠. 하지만 회사를 다니는 내내 내가 올려받은 연봉은 고스란히 약값이라는 주변 이야기가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압박이 심한 회사 분위기에서 오래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골병이 나고 더 병들기 전에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씨를 힘들게 한 업무는 최저가 경쟁, 이길 경쟁입니다. 특정 상품에 대해 다른 이커머스 회사에서 할인 행사를 하면 쿠팡은 판매자에게 최저가를 맞추자고 협상을 합니다. 물론 판매자가 곧바로 공급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실적을 내야 하니 제 스스로 압박을 너무나 느꼈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는 결국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 이런 것에 대다수의 한국 소비자들은 열광하고 행복하지만 이는 결국 누군가가 희생하는 구조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권리론에 의해서 한번 기업의 윤리를 살펴볼 텐데요. 권리는 법률 및 도덕적 측면, 즉 인권보다 우선적으로 존재합니다. 인권은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이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권리론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의 자유나 사생활, 생명, 안전, 양심을 지킬 자유 등을 침해하는 선에서 마케팅을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권리론은 도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개인 행동의 윤리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재판 과정에 크게 공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권리의 구성과 보호의 우선순위 및 수준이 모호하고 상이한 권리들이 나오는데 동시에 발생하는데 그러한 상이한 권리들 간의 갈등이 존재했을 때 해결하는 문제가 또 대두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앞에 이어서 또 쿠팡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2021년 3월 11일 날 쿠팡이 한국 시장이 아닌 그것도 또 미국의 나스닥도 아닌 기술주들이 많은 나스닥도 아닌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행을 직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을 바로 로켓 제휴로 보고 있습니다. 쿠팡은 2020년 7월에 출범한 로켓 제휴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존의 풀필먼트 서비스인 FBA 많이 들어오셨죠?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을 구현했는데 이것이 기업 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쿠팡은 이러한 로켓 제휴를 통해 더 많은 수수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빨리 배송해 줄 수 있는, 그 다음날까지 배송해 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지만 쿠팡의 입장에서는 이익까지도 더 늘릴 수 있었어요. 가령 패션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는 10.5%이지만 로켓 제휴로 임차할 경우 그의 한 3배 정도인 28%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점업체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물론 입점업체들도 이러한 풀필먼트 방식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로켓제휴 입점 수수료가 부가세를 포함해 약 한 30%가 넘지만 일반 판매로 특급 배송과 반품 업무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매업체들이 이런 소소한 일들, 그 다음에 택배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거죠. 특히 로켓 제휴 제품 같은 경우는 로켓 그 여기 보시는 로켓 있죠. 이 로켓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로켓 배지가 부여됨으로써 노출 빈도도 높아지고 고객들도 로켓 배송이 되는지 뭘 보고 알아요? 이 로켓 배지를 보고 안다는 거죠. 그거를 클릭해서 구매한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무료 배송이기도 하고 그 다음날 오니까. 특히 작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이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특히 쿠팡의 경우 사회적 거리 등의 영향으로 로켓 프레시 성장이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로켓 제휴를 통한 판매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쿠팡의 화려한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최근에 많이 불거지고 있는 종업원들의 죽음입니다. 여기 기사 보시면 쿠팡 물류센터 화장실에서 또 사람이 죽었다. 나는 노예다. 8개월 만에 5명 사망. 도대체 쿠팡 물류센터에서 무슨 일이? 쿠팡 배송직에 이어 관리직까지도 사망. 과로사 의혹의 깊은 해도. 신문기사 여러분들 쿠팡 사망 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쿠팡 물류센터는 2020년에 코로나19 집단 감염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거 아시죠? 그걸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셨고 또 지게차 운전수가 다리가 절단되는 등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쿠팡 직원들 사이에선 이러한 쿠팡이 거듭되는 사고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높은 업무 강도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쿠팡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일용직과 계약직이 무려 97.5%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쿠팡에서는 UPH 시간당 생산량에 따른 작업 속도를 실적과 즉 연봉과 급여와 연결시켜 상위 순위자와 하위 순위자를 분류해서 경쟁을 붙였다고 합니다. 작업 속도가 느린 사람은 따로 불러내 주의를 주거나 재고용을 하지 않고 상위 10%의 빠른 사람들은 개별 쉬는 시간을 주는 등 아주 통제를 가했다고 합니다. 저성과자의 경우 쿠팡 측에서 마련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고 일명 우리 회사에서 심할서라고 하죠. 작성해야 하고 사실관계 확인서가 누적될 경우 자동 퇴출, 계약이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쿠팡 노동자들은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적절한 휴게 시간을 부여받지 못해 면역 상태가 매우 취약했다고 합니다. 휴식 공간도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맹바닥에 앉거나 혹은 서서 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화장실 갈 때는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까지 써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면 명부 쓰는 것처럼요. 2020년 10월 쿠팡 일용직 노동자로 1년 4개월 동안 새벽 근무를 했던 밤새 근무를 했던 장덕준 씨는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주당 평균 58시간 어마어마하죠. 사망 직전에는 62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과중한 업무로 근육이 파괴되는 근융해증이 의심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장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 물류센터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던 쿠팡은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결과가 나오고서야 유족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나머지 4명의 죽음에 대해서도 쿠팡은 여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산업재해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이렇게 쿠팡의 노측의 주장과 쿠팡의 사측의 주장은 너무 다릅니다. 노측의 주장은 고인은 힘들기로 악명이 높은 택배 분류 활동을 했다. 사측은 고인은 택배 분류하는 무관한 포장 지원 업무를 했습니다. 쿠팡의 분류 업무는
전담인은 4,400명이 따로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 노측과 사측의 주장이 어마어마하게 다른데 쿠팡 같은 경우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얘기를 SNS라던가 퍼뜨리는 경우 뭐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할 정도였는데 이 그 근로복지공단에 이러한 산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만 이제 사과의 말을 하고 하는데 여전히 이것에 대해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쿠팡이 정말 고강도 혹은 정말 무슨 190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미국에서 있을 수 있었던 우리나라 70년대 공장에서 있을 수 있었던 이런 행위가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법상요. 야간 노동이나 시간당 작업량에 대한 노동법의 규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간 노동이나 시간당 작업량을 강요했을 때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쿠팡은 적법하게 이게 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에요. 적법하게 노동자들을 혹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로켓 배송, 로켓 제휴를 통한 저렴한 무료 배송을 받지만 결국 이러한 그 종업원들의 사적인 어떤 권리 침해, 생명과 안전이라는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침해받으면서 그런 혜택을 우리가 봐왔던 거죠. 저도 굉장히 이번 조사를 통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론인데요. 어떤 행동을 하나 더 있긴 하죠. 정의론. 어떤 행동을 하는데 사회적 정의 원칙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정의 원칙이란 평등하고 공정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효익은 물론 발생하는 비용까지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잘못한 자에게 대해서는 그 행위에 해당하는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함을 말합니다. 가령 기업이 가격 결정에 있어서 너무나 폭리를 취한다던가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대해 소비자를 차별하는 전략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부 광고 중에 흑인 여성이 도부 비누를 사용하고 옷을 벗는데 백인으로 변하는 즉 흑인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만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 광고가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자 이 도부 광고는 삭제되고 사과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가져온 게 또 게임스탑이네요. 네. 이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최근의 사례를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 그죠?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사태 전에 알렉스 패튼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주식을 할 거랑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2020년 3월에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철도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였는데 그의 연금 저축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금 저축은요 6, 70%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떨어지니까 연금 저축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큰 타격을 입어서 그 이후에 그는 돈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미국의 무료 증권 앱인 로빈후드 계정을 만들었고 그는 어느새 금융계에 흔치 않는 유형의 베테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일부 헤지 펀드들이 게임스탑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에 나섰다는 걸 알게 됩니다. 뉴욕 증시 개인 투자가들의 그것을 반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했다는 거 아까 보셨죠?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로 게임스탑 주식은 일주일 만이에요. 한 달 만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700%가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7이 됐다는 거예요. 게임스톱의 주식에 투자한 $1,000, 우리나라로 말하면 112만 원 정도 투자했던 패트는 $2,000가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2,000의 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나마 적당한 타이밍에 주식을 팔아서 운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문제가 됐던 건 뭐였냐면
2021년 1월 28일 날 미국 시간으로 봤을 때 아까 미국에서 가장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식 앱이 뭐냐면 바로 로빈훗인데 그것과 더불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는 그런 주식 그 거래소가 이 게임스탑의 주식 매입을 막아버려서 매수하는 걸. 결국 게임스탑은 이날 44%의 급락을 마감했습니다. 일반 중산층이나 노동계층 이들은요. 수십억 달러를 가진 헤지펀드 사이에는 굉장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수를 막아버리고 거래를 막아놓음으로써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손해를 봤습니다. 이 이후에도 몇 번이나 거래를 막아서 팔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 게임스탑이라던가 나중에는 AMC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주식 거래를 제한한 로빈훗의 조치에 굉장히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개미 투자가는 증권회사들이 갑자기 개인 투자가들의 주식을 막아버린 것은 절대로 정의롭지 않다고 하면서 막대한 시장 변동성을 우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왜 매입만 막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헤지 펀드들은 말도 안 되는 하이 리스크를 안고 베팅을 하는데도 우리를 개인 투자가들은 비이성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는 정상의 잣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비판을 했고 이것에 발맞춘 로빈훗은 정의롭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청문회가 있을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헤지 펀드들의 투자를 로빈훗이 받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거래를 못하게 했다라는 어떤 의혹이 제기가 돼서 지금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 정의가 이게 효익이란 것이 한쪽에만 쏠려선 안 되고 평등하게 가야 된다는 걸. 왜 주식 거래를 자유롭게 헤지 펀드들을 하게 하고 개인들은 못하게 했는가에 보면 이 정의론적 관점에서 보면 절대 말을 어떤 그 반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업의 윤리론을 바라볼 때 상대주의적 윤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행위가 한 사회에서는 비윤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회에서는 비윤리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한 개인이나 그가 속한 사회가 옳다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인 겁니다. 즉 선과 악의 보편적인 규칙은 없으며 사회와 문화, 개인차에 의한 기준은 계속 변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글로벌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문화마다 이런 이 윤리관이라던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동일한 어떤 윤리적인 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흥분을 보면 권선징악이라서 흥부는 착해, 노부는 못됐어. 이런 거지만 현대 와서는 이에 대한 재평가가 다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흥부와 놀부에 대한 현대적인 재평가를 보면 전통적인 선악의 개념, 좋고 옳고 그름의 개념이 딱 픽스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이내믹하다라는 거, 변화물상하다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사점도 다음 동영상에서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